너 학원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이제 학원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자식한테 들어가지 않고 내 노후를 위해서 뭐 적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썼으면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공부 정서를 해치는 부모님의 말 한 3가지 정도? 키우는 말 한 3가지 정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세요. 강의를 가면은 너 알아서 해. 이 말을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하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말이 진짜 보통 자유를 줄 때 쓰는 말보다는 협박용으로 쓰시거든요. 너 학원 안 다닐래? 라고 하면 그래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눈치를 보고 알아서 하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이 해줬던 말이에요. 엄마가 알아서 해라고 할 때가 제일 무섭다. 그래서 알아서 하면은 정말 혼난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혼낸다라는 생각을 못 해요. 중요한 거는 인지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책 읽을 때만 고개 끄덕이고 어차피 일상생활에 적용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랑 전혀 모르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하고 뭐 익혀보고 하는 거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해 라고 말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냐 3가지로 나눠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알아서 해도 되는 상황인가?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그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러면 알아서 해 라고 해도 되겠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자유를 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율이라고 해서 겉에 한계는 있어요. 오늘 학원을 가야 되는 거는 이제 정해진 규칙인데 몇 시에 갈지는 네가 정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독서 타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무슨 책으로 할지는 그럼 네가 정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계는 있지만 그 안에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권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는 그냥 뭐 해 하고 분명하게 지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해야 돼. 지금 숙제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 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눈치를 이제 보면서 하다 보면 자꾸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죠. 아빠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럼 밖에 나가서도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의견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저 타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가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엄마가 그동안에 말 몇 마디 했다고 아이가 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는 막 의견을 표현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계속 쌓이면서 나중에는 알아서 하라고? 정말 알아서 해도 되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의견 표현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2번째는 너 학원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이제 학원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자식한테 들어가지 않고 내 노후를 위해서 뭐 적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썼으면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아이한테 이제 죄책감, 부채감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아이는 사실은 진짜 나 학원 안 다니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이제 독립해서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부모님께 얽매여 있는 그런 이제 자식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마음은 아이 거고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맞고 그렇지만은 이 마음이 드는 건 그 진짜 속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이 배움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엄마는 너가 이 배움의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거를 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라고 말을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를 항상 고생시키는 아이야. 아빠를 고생시키는 아이야. 나 학원 다니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의 마음은 아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희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한계를
적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뭐 우리 가정 환경에서 이 정도는 너무 무리인데 학원을 보내면서 생색을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정한 수준에서 학원을 보내면서 아이랑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가 계속 생색내는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불편하죠. 네. 진짜 나의 마음이 무엇이고 아이한테 전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왜 넌 꼭 핑계를 대니? 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는 항상 그러니?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너는 왜 꼭 그러니? 이게 꼭, 맨날, 항상 이런 게 이제 부정어랑 만나면 굉장히 공격적인 부사어가 됩니다.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걸 들으면서 나는 왜 맨날 그럴까 하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맨날 안 그랬는데. 나 맨날 안 그랬는데 100%인 사람은 없거든요. 맨날 떠드는 사람도 없고 맨날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 번은 어쩌다가 다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하는 한 번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나 잘했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나 그땐 안 그랬잖아 라고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말을 하기도 하고 반항을 하듯이 아니면 속으로만 난 안 그랬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부사어 사용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영구적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계속해서 그 일이 네. 벌어질 것이다. 항상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학을 갔는데 지금 힘들어요. 친구들 당연히 낯선 상황이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여기서 계속 외로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지금 잠깐 외로운 거고 곧 친구들 사귀어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겠죠. 일시적으로 좁혀서 말을 하려면은 이제 오늘이라는 부사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그렇게 할 일 하기 힘들어해?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해서 독서하기가 싫어? 이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나 아빠는 나를 평소에는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믿음도 같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도 너는 왜 맨날 반찬을 이 모양으로 하니?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따라 왜 그래? 반찬이 왜 그래? 좀 허술하네? 라고 하면은 내가 평소에는 잘했구나. 나중에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한번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일은 특히나 좁혀서 더 잘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막 복잡하거나 분주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 부모의 마음이 좀 평안해야 아이한테도 좋은 말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하느냐,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하느냐, 뭐 지금도 이제 말을 하지만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감정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아이가 소통을 잘해야 해요. 그래서 공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또 잘 들여다보면은 좋은 대화법, 좋은 문구만 안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그 문구가 바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내가 내 마음은 전쟁통인데 아이한테 좋은 말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양육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건데 내가 뭔가 화가 나요. 아니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이 마음이 들까를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1차적 감정과 2차적인 감정이 있는데 1차 감정은 그 일에 대한 내가 느끼는 진짜 핵심적인 감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감정은 그 핵심적인 감정을 바라보기 불편해서 대신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화로 나타나죠. 화를 내는데 알고 봤더니 외로움이고 이제 화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 불안함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공부를 안 한다고 화를 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엄마의 불안함이었고 뭐 남편한테 막 화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편과 연결되고 싶은 외로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진짜 감정을 알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겉도는 가짜 감정으로 내 감정을 다루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과 더 연결되고 싶은 외로움이 진짜 감정이었는데 그거를 화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점점 더 멀어지죠. 나의 진짜 욕구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은 남편은 더 도망가고 하면서 이게 나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알지 못하면 더 이 안 좋은 상황이 악순환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불편한 감정을 겪었을 때는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후회나 자책을 하지 말고 좀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하고 현재의 나는요, 물론 같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의 선택을 후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의 나대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때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런 것들이었어. 뭐 예를 들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손해를 봤다. 근데 그때의 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인정되고 싶은 마음, 거기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때의 나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때 나의 욕구가 뭐였을까? 그러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다 하고 지금의 나가 위로를 해주는 거죠. 보듬어주는 네, 거예요. 보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대신 해주기가 힘들어요. 물론 상담을 받고 그 사람이 괜찮아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이 그걸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하기보다는 나를 수용을 해주자. 과거의 나를 수용을 해주자.